한국 실기 288번은 박주택 시인의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의 노래입니다. 그 무렵 잠에서 나 배웠네. 기적이 일어나기엔 너무 게을렀고 복록을 찾기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나무의 해안에 배 한 척,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두를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시기도 했었지만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보네. 새들이 쥐저기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덮거나 씻어내려 하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네. 나 다시 잠에 드네. 밤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나는 말의 등에 올라타 쏜살같이 초원을 달리네. 전류를 가르며 갈기털이 다 빠져나가도록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 마침내 말도 없고 나도 없어져 정적만 남을 때까지. 이 마지막 부분 되게 쇼킹하죠. 응? 음, 갈기털이 말이나 타자에 나는 목들이 나는 긴 털이죠.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 나는 잠을 배웠네로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곡에 왔다는 생각을 하네. 요거까지죠. 그다음에 다시 잠을 드네. 그래요. 근데 밤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나는 말의 등에 올라타 쏜살같이 초원을 달리네. 전율을 가르며 갈기털이 다 빠져나가도록 해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 마침내 날도 없고 나도 없어져 정적만 남을 때까지. 멋진 문장, 묘한 묘사죠. 그지? 내가 해설을 쭉 볼 텐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박성준 시인이 그 이육사의 절정 이 기억 한 장면을 보고 황무지 절정이나 광야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인상을 얘기하는데 그거 되게 멋있는 보세요. 절정 볼게 이육사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풀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허리빨 칼라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니까 말이 돼서 이게 온 거죠, 이거는. 절정이에요, 절정. 응? 뭐 이런 이육사라는 분이 아주 굉장히 그 결기가 있죠. 강기가 있는데 그런 게 보여서 어디까지 이 감성을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힘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어, 대강은 봤으니까 이 시를 우선 그 내용 평론들을 좀 이거는 이 시가 사시시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시를 읽을 때도 287번 읽을 때도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 카프카의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특히나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라는 제목의 시집인데 시도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입니다. 표제 시죠. 그리고 이 시가 박슈택 씨의 여섯 편 여섯 권의 시집 중에서 가장 받은 시집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평론가가 설명을 한 게 있어서 그걸 읽어보고 관련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시를 읽겠습니다. 다시 정명교 박주택 이렇게 썼다. 시력 40년에서 전시집 사막의 별 아래에서 시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자세들의 묘색을 보여주었다면 카프카 만나는 자매 노래는 낯선 것들의 삶의 현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오기 위한 묘색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짐작을 유발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집의 제목이다. 왜 카프카인가? 왜 잠인가? 그것은 카프카의 단편 변신의 첫 구절.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 보니 침대 속에서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었다를 단박에 상기시킨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대강은 다 어딘가 문학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죠? 카프카와 잠, 그지? 변신의 이 그레고리 잠자고 깨어났더니 어, 벌레가 된 카프카의 갑충은 별난 별별 순환 끝에 시체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레고리의 변신과 갑충의 순환을 읽은 독자는 그, 그 놀랍게도 현실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얘기가 끝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하히 지속되는가를 배우는 거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첫 문장이니까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변해버린 그지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잠자의 삶에 관한 그러니까 어디 잘 살다가 그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첫 구절이에요. 첫 문장. 그러니까 갑충이 된 삶의 이야기죠. 갑충이 됐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보는 거예요. 웃으려고 그래 보고 뭐 어쩜 별거 다 했는데 잘 안 되죠. 갑충이 됐는데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끔찍하다고 피하고 그러죠.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내가 아까 그래서 이육세의 절정을 읽었는데 이게 이게 그냥 패배로 보이진 않죠. 이게 패배로 보이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카프카 그레고리 잠자의 잠의 노래 하고 노래 다 필수기 있는 듯합니다. 응? 그레고리 잠자의 잠의 노래는 무기력하게 결국 죽는단 말이죠. 그지? 근데 이 그 박주택의 이 잠을 잔 사람의 노래 그 나 그죠? 나 그 나는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라고 그랬죠. 여기 자매 노래는 어, 그레고리 잠자의 자매하고가 아니고 카프카가 만나는 나의 자매 노래인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카프카 그레고리 잠자의 자매 노래를 안다고. 그게 뭐가 됐어요? 갑충, 그지? 끔찍한 갑충 이 된 자매 노래였단 말이죠. 그지? 그런데 나의 자매 노래는 이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 쓰기, 다시 쓰기. 응?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오형엽 교수의 기업가 망각의회로에서 박주택의 시에서 비슷한 그런 게 여기도 교수의 말에도 나오기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과 몽원은 현실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통로이기도 하다. 이거는 이제 시를 읽으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우선 현실로부터 탈출이기도 하지만 이건 부정적이죠. 이제 구원의 통로라는 건 부정적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이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따라 늙어가고 소멸해가는 과정에 관한 그런 시가 박주택 씨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시를 읽어봤는데 시간을 거스르며 그거를 무화시키는 시간의 압축이 밤과 몽원의 형식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거스르는.
그래서 시인이 잠에서 배운 것은 기적과 복록의 불가능성이지만, 음, 그렇지만 잠의 벌판에서 말을 타고 초원을 달 때 그거 얻는 것은 소멸과 죽음에 이르러 그것을 무화시키는 시간의 압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체의 소멸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탈주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고. 아마 그래서 이육사의 그 절정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 다른 시에서 흰말이 나오는데 빗속을 가로지르는 하늘에 닿는 흰말의 의미. 되게 다른 흰말이 두 군데 나왔는데 이것도 다른 시예요. 이거는. 그것도 굉장히 쇼킹하게 충격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왜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일까? 카프카는 글쓰기를 통해 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억의 굴레를 벗어나 망각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해석 중에 하나인데 카프카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기법 중 하나는 동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무화시키고 망각의 메커니즘을 통해 그 구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 카프카가 왜 지금까지도 이제 이 영향을 주는 소설가냐면 이 근대적인 근대화 그 아버지의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기억, 아버지의 억압, 가부장제도 아버지의 억압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복함으로써 망각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려는 그래서 현대적이죠. 음.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가부장제 아버지의 억압이라는 을 통한 정체성, 음, 우리 형성 과정이란 기억의 문제를 벗어나려는 음, 망각의 힘과 메커니즘을 잘 음,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한다는 것. 아까 그레고리 잠자도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설명해 보면, 그레고리 잠자도 그, 가부장제의 억압에 사로잡힌, 근대적인 존재성의 상징인, 음, 그레고리, 그레고르 잠자의 흉측한, 흉측한 각성의 존재, 어, 존재 양상은 뭐예요? 근대적인 체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해방, 하면, 그죠? 그러니까 갑충이라고, 흉측한 갑충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볼 도리가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우선, 그지? 인간계, 인간적인 관습이 예, 전혀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물론 인간적인 음, 표현, 그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망각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이 거꾸로 음, 그 뭐라 그럴까 신뢰를 벗어나게 하는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레고리 잠자가 곤충이 됐다, 벌레가 됐다는 사실이 뭔가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까미의 내가 맨날 말하는 이방인의 메르소의 무의미한 살인 행위와 어? 를 같이 합니다. 즉 뭐예요? 흠이 없는 정덕. 성덕이라는 게 성스러운 덕이죠. 그러니까 음, 즉 경제적인 평등제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적, 효율적 가치체계가 사라져버린 근데 살면서 응? 그지? 도덕이 그지? 성스러운 도덕이 도덕적 후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순교자 또는 희생자들의 모습이 아닐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그러니까 까미나 카프카의 100년 전이죠. 거의 100년 전이죠. 오래전 까미나 카프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질문이었을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지? 왜 내가 이걸 깊게 설명했냐면 그래서 이 박주택의 시집의 제목, 시집과 표제식 이 제목에 카프카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음, 실없는 성덕의 음, 이러한 인류의 과제를 정면을 다루어 보겠다는 의지 표현인 듯한 응?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그레고리 삼자를 알 수 있게 딱 정확히 말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왜 아까 위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음, 아까 이육세 절정의 시라는 게 느껴지듯이 이육사도 어땠어요? 한국사가 그 아주 그때는 한국이 없었죠. 한국이 무너지고 조선이 무너지고 한민족이 어떤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지 모르는 시절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닥치고 그 문제 자체를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지? 어, 피하지 않겠다라는 게 강하게 드러나는 시죠. 이수빈 교수의 박주택 시에 나타난 선택적 불행과 시적 불안 의식 연구. 이 시집, 박주택 시집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에서 담을 이렇게 해석해요. 유토피아 지향 의식으로 가득 찬 휴식의 공간으로 이수빈 교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지배와 현실의 논리로 온전한 자유가 가능하지 않은 삶의 시간에서 잠은 현실의 탈출이자 반항이며 구원의 통로가 된다. 어느 정도 맞죠? 그레고리 잠자가 잠을 통해서 본래로 환생, 바뀐 변형, 그죠? 트랜스포메이션 한 이유가 근대 세계의 그 가부장적 근대 세계의 현실에서 자유가 누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벌레로 살겠다라고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잠은 그래서 거대한 억압의 세계로부터 필연적인 이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필지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의 기억과 흔적을 되살리고자 하는 신의 의식은 삶 속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거슬러 과거의 흔적과 상처를 만나고 어, 어,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잠 속에서는 해결할 수 있죠. 불화된 세계의 지배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말을 타고 달리는 행위는 과거의 향수를 회귀되며 지나온 시간의 압축은 잠을 통해 완전한 꿈을 꾸려는 시도가 된다. 일상과 풍경과 기억, 무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면서 다채로운 분해의 결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잠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시적 주체를 구조하고 있는 안가박의 경계에 대해 사유와 감각을 가로지르며 생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곧 신의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창조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신의 경험, 창조주 신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명을 이렇게 살짝 넘어갔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날에는 잠을 길을 어? 새로운 현대적인 삶의 길을 찾아내는 즉 새로운 창조 이 경험이라고 음, 중간에 갑자기 왜 신이 나와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강솔리에 비추게 된 에너지의 해방과 원형적 이미지를 따라 탈취하며 모호하게 진술된 시의 문장은 균질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균질한 이성과 다양한 총체를 재해석하는 의미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박주택의 시가 항상 이 세계를 묘사하면서 또 하니까 묘사를 세계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재현하는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근대적인 세계의 노래를 준비하는 의미와 과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응?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를 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없냐면 의미와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 실제가 그때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의 목적이 이제 목표로 발견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와 과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준택 시인의 시가 그 입구까지 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수, 이, 이수빈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균질한 이성과 다양한 총체를 재해석하는 의미와 과정.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럼 그 탈근대 세계는 뭐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묘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소리예요. 하지만 그 입구까지는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신의 경험이라고 말한 것 같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화자의 현재적 불안 의식이
현재 과거의 신화적 시간 속으로 회귀하려는 열망.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신화로 나가니까 현세의 교통을 무화시키려는 태도.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더 생산하려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뭔가 무화, 무화 한참말로 숨긴 거예요. 여기 없다. 없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현재의 고통을 그냥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왜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 그런 노력이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회개 의식은 그래서 어, 그리움과 서글픔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윽한 추억의 배우로 시간의 한 켠에서 그걸 많이 나오고 시인은 주체의 초월을 통해 존재와 생의 진실을 찾아가며 시스기가 진정한 자유에 가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 된다. 그리하여 음, 박주택 시스기는 단순한 기억을 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느낌을 따라 글을 쓰면서 기억을 소멸시키고 그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카프카 얘기는 아까 그 오영엽 교수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같이 사시동 바실라의 촛불의 미학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수빈 교수는 인용한 부분을 써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인용을 해보면 각성준 교수의 박주택 시 연구의 정립을 위한 실론적 검토인데 하프가 만나는 잠의 노래 또한 마찬가지다. 이 시편도 잠이라는 고요 속에서 감금된 자아의 혈투국과 같은 이미지의 향연. 그래서 그게 생각나는 거죠. 이 육사가. 어제 전반을 물들이고 있는 불안, 우울, 방황, 격정의 파토스는 그 자체로 절대적 무의 정적을 향한 역동적 에너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거니와 주체의 소멸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탈주의 한 방식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로 넘어가는, 그 앞에 이수빈 교수하고 좀 다르죠. 소멸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의 노래, 동시에 삶의 노래이자 죽음의 노래일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삶의 노래이기도 하는 거죠. 잠이란 게 그렇죠.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으니까. 이 시편 속에서 묘사되는 잠, 몽환의 공간이자 다시 삶을 열고자 하는 죽음, 목적이거나 또는 태초가 되는 공간. 거기서도 시작할 수도 있죠. 마치 꿈의 이동 건축에서 구축된 공간 지형도를 다시 이거는 제1시집이에요. 불러온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꿈의 이동 건축의 상징미학은 찰나에 촉발된 감흥에 앞선다면 카프카의 잠의 노래는 몽환 속을 장악하는 주체가 매우 크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체는 아주 커요. 그지? 그래갖고 영웅 같은 느낌이 있죠. 세상의 문제를 다 잘 짊어지는 시집 제목하고 비슷하죠. 감정을 다루는 수사들이 그래.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게을렀다거나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나 낮은 것 때문이나 같은 구절들은 영웅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세상을 전부 기적까지 만들 수 있고 뭔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어, 그러면 현실을 비천하게 여기는 육성들이죠. 내가 이 현실을 우습게 여겨. 그 정도인데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잠의 해안가를 지나 잠의 벌판으로 말을 날리는 상상을 하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서 잠의 장소를 불러왔고 잠의 장소에서 다시 도주하는 몽환의 사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도피라고 볼 수 없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시간의 장력에 대항해서 끝끝내 끝장을 보겠다는 심사를 투사하고 있는 초탈의 의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탈하냐면 말의 속도가 전류를 가르며 갈기털이 다 빠져나가도록 해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묘사되고 존재의 초국을 치닫는 듯한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이육사의 절정이나 광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나도 없어지는 정적만 남는 순간까지 가는 자.
형성해내는데 이 정도의 파토스라면 삶은 죽음을 전제한 다른 형태의 죽음의 과정이고 또 죽음은 소멸인 동시에 태초를 개방하는 역동적 정동을 품은 현상이라는 것을 모두 감지하고도 남을 듯한 주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적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삶, 죽음, 태초의 원형 경각을 감지해냈다는 거예요. 불어난 자아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한번 드러나 봅시다. 진짜 그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 무렵 밤에서 나 배웠네. 박주택 씨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너무 재밌죠? 그 무렵, 그 무렵이 도대체 언제야?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죠? 아주 재밌는 시적 기법입니다. 그 무렵 잠에서 나 배웠네. 이거 보통 강력한,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배웠다. 라는 말이, 그지? 지금은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지금이에요? 지금. 근대 교육이, 응? AI 시대, 추론 중심의 근대 교육이 AI 시대에 와서 아주 무기력해 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인데. 응? 컴공, 컴성, 문성이라고 하더니, 하더니 컴성이라고 말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 공학과 서울대 나와도 취업 안 된다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배웠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뭘 배웠냐고. 배울 게 뭐 있냐고. 그지?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게 하나 엄청난 선언이고 또 하나의 엄청난 선언은 또 하나는 그 무렵이라는 시간적 어, 언제? when? 그러니까 이 팔근대 배움, 그러니까 근대 교육을 러닝한 거죠. 을 언러닝하고 팔근대 배움을 위러닝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 지금 교육 전문가들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렵은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죠? 언제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 무렵이라고 말했으니까 논리적인 음, 생각을 시작하게 만드는 어, 그지? 촉발하는 거죠. 촉발하는 구절인데 요컨대 근대 과학의 방법론인 bin화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과학에서는 그지? 가설을 세우지만 어, 온갖 종류의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결론에 도달하는 그게 bin화법이죠. 그게 bin화법이에요. bin화법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면역법,
즉,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음, 나중에 그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앞에서도 내가 이런 거 하나 봤는데,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판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정명규 교수가 판서법, 베탈랩스, 그 판서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진행형 환유, 음, 환유라고 박규택의 수사법의 특징을 지적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어, 방식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필자가 삼정소설이나 수수께끼, 뿌리 같은 같이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적 창작법이라고 어, 지적했던 것입니다. 기법입니다. 어쨌든 되게 궁금해요. 그지? 그 무렵 잠에서 나 배웠네.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잠인가? 그지? 나는 누군가? 그지? 질문이 다 궁금해요. 배웠다. 뭘 배웠다는 거지? 진짜 배웠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근대적인 건 아니고 탈근대적인 배움인가? 근대적 학습은 아니고 탈근대적 배움인가? 이 한 줄이 폭발을 해요. 갑시다. 그럼 답이 다 나왔는지 봅시다. 기적이 일어나기에 너무 게을렀고 복록을 찾기에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복록 어,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에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비유적으로 하는 복록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기엔 너무 게을렀고 복록을 찾기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우선 배운 거가 내용이 좀 전에 내가 한 거하고 좀 다르죠. 이 지금 배웠다고 말했는데 어, 페르소나 나의 배움은 언러닝인 듯합니다. 즉, 음, 기존의 교육으로는 성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게을렀다는 거죠. 어? 기적, 그지?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을 갖고는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록을 찾기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거. 이게 둘 다 아이러니하죠.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목록을 찾기에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 이런 표현은 하기에 행복할 수 있기에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배웠다. 즉, 알았다. 이런 말인데, 음, 언제? 그지? 언제? 어떻게 함부로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치?
행복해지지 않은 것, 행복한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 즉, 불행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은 뚜렷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원인이 페르소나인 나의 함부로, 그것도 너무 함부로 살아온 삶 때문이라고, 그치? 응, 응. 말이, 다른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치? 너무 함부로 살았다. 함부로 사는 게 너무 함부로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거꾸로, 너무 함부로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페르소나의 발화, 어터런스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것 때문에 그래. 앞에도 더 그래요, 앞에는.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게을렀고, 나는 설명도 뭐라 그럴까, 음, 과다한 자기 비판인 듯합니다. 게으름, 거기에 게을러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인데, 부지런하면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반대 명제가 전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부지런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냐고.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배웠냐면 이런 인식을 배운 장소가 현실의 삶이 아니라 삶이란. 응? 그러니까 좀 더 가볼게요. 잠의 해안에 배한 척 슬그머니 풀려나 모두를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시기도 했었지만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니. 여기까지가 한 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응? 왜냐면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보네. 새들이 지저귀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덮거나 뜯어내려 하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네. 요거는 현실 같아요. 왜냐면 나 다시 잠에 드네. 라는 구절이 다시 시작돼요. 요게 잠이고, 요게 잠이에요. 그리고 잠이 든 그 무렵에서 배울 때, 그 삶이 여기에요.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만 요게 삶의 모습이고 앞에가 잠이고
그 뒤가 잠이었어요.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잡혀 있는 것을 보네. 새들이 지저귀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덮거나 씻어 내려 가려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나는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네. 어, 현상이 묘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은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전환점,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전환점을 해요. 이 화자가 나는 어느 한 곡에 와 있다. 응? 현실 인식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현실 인식을 하는데 그 현실 인식을 하게 하는 일이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뭔가 새로운 삶을 열고자 해요. 그런데 물이 잡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때 물은 뭐냐고. 그죠? 그 다음에 새들이 지저귀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는 거, 그런데 덮거나 씻어내려 하는 것들이 모른 척 지나갈 때, 한 격에 와 있다는 현실 인식을 하는데 그 현실 인식의 바탕이 되는 현실 분석의 묘사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그런 모호함이 모호함의 음, 모호함의 어, 원인은 묘사가 어, 묘사의 핵심이 되는 행위가 어, 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리라무 소리로 울리는데 이게 삶을 열고자 할 때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라는 묘사는 그지?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어떤 삶을 여는 거야? 그지? 그 삶을 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꿈속에서 겪은 거예요. 그지? 이 삶을 열고자 할 때, 예, 새로운 삶이겠죠? 새로운 삶을 화자가, 페르소나가 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경험이 삶입니다. 밤의 꿈의 내용입니다. 어? 잠의 꿈의 내용이에요. 잠의 꿈의 내용도 잠의 해안에 대한척을 슬그머니 앞에는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그치? 그냥 과거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 그런 잘 안 됐다는 걸 과다한 자기 비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삶을 대표로 살아가겠다. 나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걸 텐데 문제는 결론에 유일하게 남은 거는 요거예요. 내게 병은 높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그러니까 잠의 해안에 배한척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두를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쓸쓸한 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이게 핵심 같아요. 이 꿈의 내용의 핵심은 요거였어요.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이게 이제 이 병이라고 말했지만, 어, 이 병이 앞에서 내가 좀 읽은 그거를 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라는 고백은 앞에서 읽은 다른 시편들에서 만난 삶의 허무함과 쓸쓸함의 원인에 관한 어, 결론적 분석인 듯합니다. 그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병, 질병이죠. 병으로 정의하고 그 병의 원인이 예, 낮은 것,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음? 낮은 것 때문이라고 정의해요. 높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삶을 열고자 하는데 물이 붙잡혀 있는 걸 본다. 그 다음에 새들이 지적이고 지적에서 남전체가 소리를 내는데 덮거나 씻어 내려가 하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선 어느 정도 됐기를 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요. 그리고 다시 잠에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잠의 벌판이 있고, 아까는 해안이었죠. 아까 여기서는 해안이었죠. 잠의 해안이었죠. 잠의 해안이었는데, 이번엔 잠의 벌판이에요. 잠의 해안에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내게는 병은 높은 것이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나는 그 말의 등에 올라타서 배 타고 다닌 게 아니죠.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대한척이 슬그머니 풀려나, 그죠?
때때로 부두를 들락거릴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내 귀를 적신 거겠죠. 적시는 개인적인 차원이었었는데 여기 보면 말의 등에 올라서 쏜살같이 초원을 달리는데 전율을 가리며 전율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갈기털이 털이 다 빠지도록 폐와 팔다리가 나의 폐와 팔다리죠. 떨어져 나가 마침내 말도 없고 그러니까 갈기털이 다 빠지도록 말의 폐와 다 여기서 갈기털이 다 빠진 건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의 폐와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마침내 말도 없고 말도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도 없어져 정적만 남을 때까지 달렸다는 거. 응? 그러면 이때 높은 것하고 낮은 건 뭔지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야 박성준 교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육사의 절정이 생각난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달려간 것 같지가 않아. 이거가. 요거 앞에 잠이 해안에 배 한 척이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두를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신 건 나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복록을 찾기에 너무 함부로 살았다고 말한 때 복록은 나의 복록 같아요. 나의 행복이죠. 나의 복이죠. 나의 복록을 찾는 거죠. 내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여기서는 나의 복록을 찾고 게으른 게 아니라 정반대죠. 이 앞에 있던 꿈은 나의 복록을 찾고 내가 게을러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난 쓸쓸하고 안 좋아. 라고 그랬는데 그 결론이 내게 병은 거꾸로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낮은 것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잠을 들었을 때는 그런 여기서는 이 마지막 잠에서는 이 높은 것을 찾는 응? 나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높은 것을 찾는 밤의 벌판에서의 나의 말달리기. 이기는 적어도 첫 번째 잠에서 만난 나의 복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답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가 생각난 듯합니다. 응? 이육사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지? 자신의 자신만을 위한 기적이나 복록을 위해 어, 절정의 어, 결정이란 극한적인 노력의 길을 노래하지 않았던 이육사처럼 박주택도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 무렵은 잘 모르지만 자맥에서 나 배웠네 했던 배운 내용은 요거 같아요.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낮은 것이라는 것은 음,
이 복록과 나만을 위한 기적, 나만의 행복을 위한 기적, 그런 게 아니었다는. 가운데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느 한 곡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어느 한 곡에, 그래서 그 한 곡에 와 있다는 생각을, 이걸 언제 하게 된 거예요? 꿈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꿈?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낮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꿈을 보고 한 건데, 그래서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잡혀 있는 것을 보네. 라는 구절이, 이때 물은 앞에서 이 물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구절이 하나 있었죠. 그건 뭐냐면, 밤의 해안에 부두를 드나드는, 그지? 잠의 해안에서 배 한 척이 부두를 드나드는 배 한 척을 위한 밤의 해안이 상징하는 바다나 강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박주택의 시를 몇 편 읽었죠? 시 몇 편을 읽고 파악한 것처럼 박주택의 이 환유가, 은유는 아니죠. 환유가 공간적이라기보다 시간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어,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라미로 삶을 열고자 할 때라는 구절은 라는 구절은 어, 어느 순환, 어느 전환점, 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한 곡의, 그지? 그 어느 한 곡의 묘사인데, 어느 한 곡에라고 밑에 썼죠? 그 어느 한 곡의 묘사인데, 이게 공간적이 아니라 시간적인 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열고자 하지만 삶의 길이 물로 표현된 거죠. 물로 표현된 물로 환유적으로 은유적이겠죠. 이거는 거의 은유적으로 물이란 고 거의 은유적으로 묘사된 삶의 길이 붙잡혀 있다, 묶여 있다, 붙잡혀 있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말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 일행의 그 무렵의 묘사입니다. 이 그 무렵은 이 그 무렵은 음? 개인적인 공로과 기적이란 낮은 것의 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길이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무렵입니다. 어떤 어, 시절을 말합니다. 이거는 뒤에가 더 나와요. 이게 하나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 소위 앞 이행의 분석을 뭐라 그럴까? 강화하는 묘사인 듯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근데 그러니까 새가 지적이고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는 라는 묘사가 묘사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새가 새들이 어, 지저귀는 음, 지저귀면서 계속 지저귀면서 나무 전체 즉 총체적으로 음, 그런 의견이 어, 발화되는 상황인데도 덮거나 씻어내려 하는 것들이 무번쩍 지나갈 때 라는 묘사는 덮거나 씻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뭔지 잘 모르지만 무번쩍 지나가는 게 정확하죠. 어, 그러니까 나는 구절에서 무번쩍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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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가진 것들이 어? 포스죠 이때는 포스 근대적인 힘이죠. 근대적인 힘을 가진 것들이 무번쩍 지나간다는 사실 어, 사실 무번쩍 지나간다는 어, 시절 즉 그 무렵에 페르소나 화자 시인 박주택도 를 포함하는 페르소나가 이제는 그지 이제는 그 첫 번째 밤의 꿈에서 계시된 그거 그거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저는 연습을 음, 어느 한국의 그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받아들이고 행위해야 한다고 결심 야자는 듯한. 그래서 그래서 일자의 페르소나와 같은 영웅적
새로운 세상, 열기, 창조, 힘, 파워, 의, 그지? 폭발, 그러면은, 그, 어, 봐봐. 하는데, 참. 이 발화자가 페르소나 나 일뿐만 아니라 이 박주택이도 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힘이 파워가 이시직의 이시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정적 세계관에서 아주 만나기 힘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운동권 좌파의 수집에서는 볼 수 있었던 김지하든 그죠? 김지하든 볼 수 있었던 힘의 분출기에 놀랐습니다. 음, 음. 지금까지 한번 다시 읽고 끝내겠습니다. 카프카 만나는 잠의 노래 박주택. 그 무렵 잠에서 나 배웠네.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게을렀고 복록을 찾기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잠의 해안에 배 한 척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두를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시기도 했었지만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보네. 새들이 쥐저기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덮거나 씻어내려 하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어느 한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네. 나 다시 잠에 드네. 밤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나는 말의 등에 올라타 쏜살같이 초원을 달리네. 전류를 가르며 발기털이 다 빠져나가도록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 마침내 말도 없고 나도 없어져 정적만 남을 때까지.